요새 와 이래 물가가 많이 올랐노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장바구니 물가는 말할 것도 없고 대중교통 요금도 오른다 하고 참 살기 막막한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좋지 않고 또 한국의 경제 규모가 10위에서 3계단 떨어진 13위라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한국의 경제 규모가 지난해 이 13위로 이번에 떨어진 걸로 한국은행 자료가 나와 있는데 원래 한국의 경제 규모는 몇 위였습니까? 네, 일단 작년 기준으로 보면 13위고요. 그전에는 이제 10위권에서 계속 이제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순위를 살펴보면 2005년에 최초로 10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해 10위를 기록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10위권 밖에 있다가 2018년에 비로소 이제 10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019년도에는 12위로 2단계 하락을 했다가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는 2년 연속 계속 이제 10위를 유지하였고요. 근데 2022년 작년이죠. 13위로 하락하면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로 떨어지게 된 거죠. 네. 일단 네, 네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네. 일단 이제 GDP가 많은 국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위부터 5위까지를 살펴보면 뭐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네. 2위가 중국, 빅2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일본, 독일, 영국의 순서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6위부터 10위를 보면 인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이렇게가 이제 6위부터 10위입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바로 앞에 브라질과 호주가 있는데요. 각각 11위와 12위를 기록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2021년에 보면 우리나라가 러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호주보다는 GDP 순위가 더 높았거든요. 네. 근데 2022년에는 이들 세 개 나라, 러시아, 브라질, 호주가 우리 뒤에 있던 국가가 우리 앞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13위로 떨어지게 된 거죠. 예. 그럼 우리 바로 다음은 어디입니까? 14, 15위 네, 이런 데는? 일단 우리가 13위고요. 그다음에 14위랑 15위를 차지한 나라를 살펴보면 14위는 스페인이고요. 그다음에 15위는 멕시코입니다. 이 네. 스페인과 멕시코는 2021년 순위에서도 14위와 15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국가는 순위 변동은 없었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 한국의 경제 규모가 13위로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작년에 환율 상승,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를 보면요. 1조 6,7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네. 요걸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2,161조 원 정도 되는데요. 2021년에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보면 2021년 GDP가 2,080조였고요. 예. 2022년은 2,161조, 조금 더 많아진 거죠. 예.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국제 비교를 위해서 달러화로 전환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2021년에는 1조 8천억 달러, 반면에 2022년에는 1조 6,7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2022년 원화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증가했는데 2022년에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2021년의 GDP, 달러화 기준 GDP가 2021년보다 무려 7.4%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것은 결국은 그 환율 상승, 급격히 진행되었던 환율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중에 명목 GDP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네, 일단 명목 GDP,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가장 많이 이제 쓰이는 단위가 GDP가 됐는데요. GDP는 다시 명목 GDP라는 개념과 실질 GDP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명목 GDP는 물가 상승 분까지를 모두 포함한 GDP 개념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실질 GDP는 물가 상승분을
차감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는 것이 실질 GDP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숫자들은 다 명목 GDP,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 분까지를 다 감안해서 어느 만큼 생산을 했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지난해에 우리 한국이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이고 또 IMF 외환위기 직전이 96년도 그때를 웃도는 수치라고 하던데 이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일단 작년 무역 수지 적자는 사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언제부터 무역 수지 적자가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6월, 그러니까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무역 적자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번에 무역 수지 적자는 2021년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 이제 2022년 1월에도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고요. 네. 2월 달, 그러니까 작년 1월에도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작년 2월 달에 일시적으로 무역 흑자로 잠깐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2022년 3월부터 올해까지 이제 올해 6월까지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 연간 무역 수지 적자 누적액을 살펴보면 무려 472억 달러, 상당히 크죠.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누적 무역 수지 적자액을 살펴보면 261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작년에 연간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그러니까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기 직전이죠. 그때도 무역 적자가 나타났었는데 이때는 29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났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가장 긴 연속 무역 적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역 수지가 연간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도 사실은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무역 적자라 하면 너무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네. 올해의 경제 상황이 이제 예전의 위기 상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특별히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보면 1.3%에서 1.4% 수준 정도에서 형성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때 이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그때와 비교할 경우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그때랑 비교를 하게 되면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의 위기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기억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의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현재의 상황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나 혹은 1997년 IMF 위기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들이 계속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이 2022년 작년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 분명히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가 13위로 떨어진 이유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환율. 그렇다면 네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뭐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도 뭐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경제가 어렵다 해도 성장률이 한 1.3%. 그리고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이 정도라면은 뭐 예전에는 뭐 3% 5% 성장하는 게 그렇게 너무 불가능한 그런 규모가 아닐까도 싶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경제의 불경기 이런 것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추세가 인구 감소하고 맞물려서 좀 장기화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성숙도가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까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자체의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도가 높아지게 되면 보통 예, 경제 예.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완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경제 구조의 개혁 부분, 그리고 신성장 산업의 발굴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경제 구조를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는 산업 규제의 완화 그리고 합리화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이라든지 노동 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이민 정책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인구 관련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